최근 한국에서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믿기지 않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유럽 국가 루마니아에서는 해마다 재외공관장 회의를 열고 외국의 외무장관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올해 루마니아가 초청한 사람은 바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으로 기조연설까지 맡기며 한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방법 및 현 상황에 대해 공유해 줄 것을 부탁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우레스쿠 루마니아 외교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루마니아 외교의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에서 아시아 국가의 외무장관을 초청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루마니아의 전략적 동반자다 라고 전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지난 2008년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요. 아우레스쿠 루마니아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 한국과 루마니아는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한국산 방호복을 긴급하게 수송하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수송기까지 도입했다. 세계 각국이 더 많은 의료 장비를 사려고 안달났던 시기에 한국은 루마니아의 방호복 지원 요청에 즉각 응해주었다. 라며 한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수차례 전했습니다.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지난달 15일부터 폭발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며 한국의 2차 코로나 팬데믹을 일으킨 광화문 집회와 교회 집단 감염 사태. 중국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일부 극우 이단 교회의 행보로 코로나 1차 팬데믹 동안 사회 전체의 복원을 중요시하면서 신앙과의 균형을 모색해오던 대다수의 한국 교회까지 함께 이미지가 추락했다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정은경 본부장이 이끌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이태원 클럽 사태 때처럼 통신사 기지국 자료를 모두 수집해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 전원 발견해내며 기적같은 속도로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확진자 수는 어느덧 100명대로 유지되고 있고 곧 두 자릿수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9월 8일 바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영웅이라 불리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한 뒤에 서울대에서 보건학 박사와 예방의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정은경은 1998년 연구관 특채로 보건복지부에 입사했고 이후 혈액장기팀장,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응급의료과장 등을 맡은 뒤 질병관리본부에서 만성질환관리과장,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을 거친 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여성 본부장이었죠. 그리고 바로 어제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정은경 청장이 내정됐는데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은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 모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기존 907명에서 인력이 무려 42% 증가 1476명으로 늘어났고 총 5국 3관 41과로 구성되어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뿐만 아니라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도 모두 소속 기관으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한국의 코로나 확산 상황이 빠른 속도로 안정되고 있음에도 이처럼 밝혔습니다. 국민의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결과 확산세가 꺾였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다. 검사 수요가 많아지는 것을 대비해 코로나 의심 환자의 침을 이용한 검사법을 분석하는 시험을 진행 중이다. 라며 타액을 이용한 검사법 도입을 예고했고 가을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가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도입할 것이다 라고 전하며 다시 한번 한국이 K방역의 리드 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의 게브리예수스 사무총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좋은 성과를 거둔 나라라고 평가하며 강력한 공중보건 시스템을 갖춘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것은 질병관리청뿐만이 아닙니다. 권진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어제 있었던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달부터는 셀트리온이 다음 달부터는 GC 녹십자가 코로나 치료제를 생산하기 시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권진욱 부본부장은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지난 7월 17일 식약처로부터 국내 임상 1상 승인을 받았고 이후 1상에 대한 결과를 완료하고 분석하고 있다. 식약처가 임상 계획 2상과 3상을 심사 중이다. 9월 중에는 상업용 항체 및 치료제를 대량 생산할 계획이다. 강조했고 GC 녹십자의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8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 이상에 대한 시험 계획을 승인했고 현재 6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세상에 공개되자 자카르타 포스트는 한국의 셀트리온이 이번 달 코로나19 치료제의 상업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첫 코로나19 치료제로 영국에서도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보도하며 개발 속도에 감탄했고, 글로벌 제약 및 의약품 뉴스 전문인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아레나, 일본의 니케이, 심지어 워렌 버핏의 회사 벅셔스웨이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와이어까지 셀트리온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렘데시비르인데요. 이 렘데시비르라 불리는 치료제는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만든 화학약품이죠.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렘데시비르는 민간 보험 가입자는 $3,120, 공공보험 가입자는 $2,340를 내야 합니다. 즉 5일 내에 완전히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35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하는 것이고, 10일 동안 렘데시비르를 투약받게 되면 7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렘데시비르가 모든 확진자를 100% 살려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량 생산을 예고한 코로나 치료제는 렘데시비르처럼 화학약품이 아닌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혈장 치료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대량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항체 치료제는 혈장을 이용하지만 이를 유전자적으로 분석해 완전히 공장에서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이 가능합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항체는 부작용이 낮지만 가격이 비싸다.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우리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공익적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라고 전하며, 원가의 500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제약회사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치료제를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글로벌 제약 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싹쓸이했고 아시아 기업들은 끼어들 틈조차 없었죠. 글로벌 통계 전문 기업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제약 시장 규모는 1,45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 막대한 규모의 시장을 미국의 존슨앤존슨, 화이자, 길리어드 사이언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스위스의 노바티스, 프랑스의 사노피 등에 완전히 독식해오다가 한국의 셀트리온이 아시아 최초로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바이오시밀러라고 해서 기존의 미국과 유럽 제약회사들이 비싼 가격에 판매하던 의약품을 획기적으로 싸고 더 좋은 퀄리티로 업그레이드시켜 판매하기 시작했고, 셀트리온의 렘시마 는 유럽에서 60%, 트룩시마는 40%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미국에서도 올해 말 20%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장신재 셀트리온 사장은 코로나 항체 치료제는 감염된 환자의 바이러스를 즉시 중화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투여하게 되면 항체의 방광기인 2-3주 정도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효과도 있다 라며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진들에게 예방 효과도 줄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대통령의 최근 국정연설이 도마에 올랐다. 중국의 백신 요청, 남중국해 외교적 해결 발언이 뒤섞이면서 악화일로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해결을 위해 남중국해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하지만 두 발언을 바로 연결짓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많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27일 의회 국정연설에서 나왔다. 필리핀 관보에 올라온 연설 전문을 4일 살펴본 결과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간쯤 자국 코로나19 상황을 설명한 뒤 나흘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필리핀이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얻거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화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경제, 정치, 환경 분야 등을 장황하게 설명한 한참 뒤 남중국해를 언급했다. 남중국해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외교의 지평을 넓혔다. 우리가 전쟁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외교적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는 게 낫다고 제안한다. 중국은 무기가 있고 우리는 없다. 중국이 그것을 주장하고 우리도 주장한다. 우리가 전쟁으로 가야 하나?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기꺼이 인정한다. 한마디로 외교적 해결을 바라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 고체 연료 사용 제한 문제 해결 직접 지시. 지난 28일부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기존 액체 연료로는 쉽지 않았던 저궤도 군사 정찰용 인공위성 발사도 가능해져 한반도 상황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1979년 도입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이번을 포함해 4차례 개정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미사일 지침은 2번이나 개정됐다. 이번 4차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개정 전에는 한미 미사일 지침의 제약으로 한국형 우주 발사체는 고체 연료가 아닌 액체 엔진으로만 개발됐다. 액체 엔진은 로켓의 무게와 크기를 증가시키고 펌프를 이용해 연료를 연소실로 보내기 때문에 연료 탱크와 펌프를 별도 개발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반면 고체 연료는 제작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들며 한 번에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 이번 4차 개정을 계기로 연구, 개발을 지속할 경우 우리나라는 2020년대 중후반까지 500에서 2000KM의 저궤도 군사 정찰용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김 차장의 설명이다. 김 차장은 이에 대해 우리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강력한 군대를 갖췄고 50조 원 가까운 국방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눈과 귀가 부족했다며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언블링킹 아이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말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 태세는 강한 군사력 구축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동안 국방비 2배 증가, 방위력 개선비 3배 증가, 국방 예산 최초 50조 원 돌파 등의 성과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참모들에게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가하우스 대하우스로 직접 협상을 통해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미사일 지침 개정에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청와대나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인접 국가인 중국은 정찰용 인공위성이 30개가 넘고 일본도 8개나 있으나 우리는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제공하는 위성 정보에 의존했고, 이는 지난해 일본과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분쟁 과정에서 우리 군의 한계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에 자체 정찰용 인공위성은 빨라야 2023년쯤부터 보유하고 순차적으로는 2025년이 돼야 도입이 완료될 전망이었다. 정부가 전작권 조기 환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대북 정찰 역량은 2023년 전까지 제로에 수렴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4차 개정을 통해 저궤도 군사 정찰용 인공위성을 조기 개발할 경우 정찰 역량도 그만큼 빨리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전작권 환수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혹은 예상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평가다. 그렇다면 41년간 개정되지 못한 지침 개정을 미국이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미국에 주는 반대급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김 차장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오히려 이번 개정을 통해 한미 동맹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이 김 차장의 설명이다.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이 미국에게 기여해줄 것을 요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급부 없는 협상은 존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한국도 미국에게 받아낼 것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효리 측이 미국을 설득한 논리는 비즈니스 논리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군이 스스로 정찰용 인공위성을 개발하려면 미국의 기술력 혹은 미군 수산업에 의존해야 한다. 사업가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방 예산 50조 원 이상의 한국은 미군 수산업에 큰 손으로 보였을 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무기 구입에 감사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다만 북한
중국, 일본 등의 반발과 미국의 노골적인 중국 견제 요구 등의 리스크는 존재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 한국의 정찰 역량 강화를 달가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반중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선 한국의 정찰 능력 강화 필요성도 개정 동의 근거가 됐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드